자, 10대와 통하는 생물학 이야기, 우리 예주가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첫 번째로 1장의 두 번째 단원에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기적 유전자는 그 동물들이 이타적인 마음을 이제 네?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식을 놓으려고 한 건데, 그 이제 자식 그리고 후손들의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준 거다라고 해석되는 것을 그런 유전자를 얘기하는데 이런 이런 마음을 이기적 유전자라고 불러도 되는가를 조금 제가 읽으면서 느꼈는데, 어쨌든 그 동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이제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좀 이기적 유전자 말고 다른 이름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저 평소의 생각이, 아, 남을 돕는 것도 결국은 날 위해서 돕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 돕는 게 왜 나를 위해 돕는 거냐?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여. 근데 내가 그냥 지나치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음,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좀 도와줘야 그나마 내 마음이 편해. 그래서 저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도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거지. 그리고 덤으로 이제 저 사람도 위한 거지. 그게 뭐 절대적으로 저 사람만을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있고. 또 뭐 자기가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내가 천국 갈 거다. 라는 그런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모든 행위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이 그렇게 이렇게 뭐야 낯설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기적이라는 말이 그 이렇게 오염돼 있다고 해야 되나? 언어적으로 이렇게 언어가 오염돼 있다고 해서 이기라는 말 그 자체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 근데 예주가 이기적이라는 말은 나쁜 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거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 이기적인 놈, 저 이기적인 너 왜 이렇게 애가 이기적이냐? 라고 하면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남이 손해보든 뭐하든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원래 그 이기적 유전자 또는 이 책에서 나오는 그 이기적이라는 표현은 남을 뭐 해치면서까지 뭐 이런 부분까지 따지는 것도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이라는 그러한 그 중립적 언어 뭐 중립적 언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걸로 이해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에서 이기적이다라고 우리가 비난할 때 쓰는 언어와 이 책에서 그 우리가 이기적 유전자들이 이기적 행위를 하는 거다라는 측면들은 좀 이렇게 구별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선생님 할 수 있는 그러게. 질문. 아, 네, 말할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소연아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야겠다 오늘도. 네, 말할 타이밍을 못 잡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음, 또 질문도 못 들었는데. 지금 뭐예요? 아, 인사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서 가만히 있었다고? 네. 역시 착하고 예의 바른 서윤이야. 자, 예주가 진행하고 있는데 질문 그러면 예주가 다시 해주고. 그 1장의 두 번째 단원에 보면은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동물이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도 번식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이라는 행동으로 해석되는 그런 이기적 유전자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건 근데 뭔가 저도 읽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게 뭔가 다른 사람의 말은 들어보지 않고 그냥 맘대로 치부하는 것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3장에 보면은 노화에 대해서, 첫 번째 단원에 노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생물학적으로 아직은 사람이 이제 인간에게는 늙었다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사실인데, 본인이 만약에 다시 똑같은 정신 상태에서 그 젊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젊음으로 돌아갈 것인지 안 돌아갈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 저는, 어, 저는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튼튼한 몸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것도 좋은 것이고, 일단, 그, 젊었을 때, 그,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어린 거를 선호하는 것처럼 저도 그래서 저는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서윤이는 어떤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일단 훨씬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그럼 그 시간을 쉬는 데 더 쓰거나 일단 발전시키는 데 더 쓰거나 아무튼 일단 무엇을 할 시간이 더 생기니까 어, 과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음, 선생님이 저는 서윤이 의견에 좀 생각이 다릅니다. 반대하는 분들인데, 뭐 젊음으로 돌아가면 시간이 많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젊음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듭니다. 우리가 일단 살려면 사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돈이 들잖아. 그럼 그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런 점에 있어서 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체계가 물론 지금 바뀌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공서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처음에 신입사원이 들어가면 연봉을 조금 줘. 그래 횟수가 지나가면 점점 연봉이 쭉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기에는 자기가 번 돈 갖고 저축하기가 힘들어. 쓰기 바빠 사실은. 음, 그리고 뭐 20, 30대 뭐 이렇게 돼도 사실은 이렇게 뭐야 자식 키우고 뭐 이렇게 하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어쨌든 나이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연봉은 많이 받는데 돈 쓸 때는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축할 여력이 생기는 거지. 여유가 오히려 좀 생기는 거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과연 젊은 나이로 돌아간다고 해서 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건가? 그거는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 자기의 선택이었던 그런 문제지. 젊음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더 바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소연이 형 의견이 일단 첫 번째 다르고 저보고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주가 말했듯이 건강 일단 선생님이 이제 이게 50대 넘어가니까 자꾸 이렇게 건강에 그 뜻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겨. 예를 들면 뭐 눈 때문에 좀 고생을 한다던가. 그러니까는 뭐 2, 30대는 병원을 갈 일 자체가 없었어. 사고가 아니면. 근데 이제는 사고가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질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자주 찾게 되는 것 자체가 조금 이렇게 짜증스러워. 막 어깨도 아프고 막 뭐 이런 거니까 그게 좀 짜증스러워서 그런 걸 생각하면 젊음의 나이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아까 뭐 소연이 얘기하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삶의 여유라던가 만족도 이런 거로 치면 너무 20, 30대는 뭐 재밌게 또 살겠지만 너무 바쁘게 살았던 데 비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20, 30대로 다시 돌아갈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특히 선생님 아내 같은 경우는 20, 30대로 절대 안 돌아간다고 하는 이유가 20, 30대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물론 선생님 잘못이기도 하지만 엄마들이 또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음, 회사 일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를 어느 정도 다 키워놓고 있는 상태 속에서 좀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생긴 거에 대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뭐 그런 측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들이 건강하고 뭐 이러면 욕망이 넘쳐나서 뭘 하고 싶은 것도 많아. 근데 뭘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사고 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가장 줄이는 방법은 차 운행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교통사고 당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 거잖아.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실제로 뭐를 하냐면 그 사람이 그 운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깎아줘. 그 이유는 운행거리가 짧으면 그만큼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료를 싸게 해줘. 그러니까 그런 그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그런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젊음의 어떤 그런 활력이 좋긴 하지만 그것들은 사고와 여러 가지 사건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진다면 굳이 젊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음. 선생님의 생각의 어떤 최고의 만족이었던 그런 지점들을 굳이 치자면 몸이 좀 아프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나이는 먹은 그래서 좀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최상위 형태 우리가 보통 뭐그 방정식 뭐 3차 방정식 뭐 이렇게 하면은 변수값이 여러 개가 되는 거잖아. 그 변수값을 여러 개 넣어서 최고였던 그런 상태들 그런 상태를 지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나이 하나만 가지고서 건강 요인 하나만 가지고 아름다운 요인 하나만 갖고 젊은 나이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계산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예주가 이야기한 거 잠깐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서윤이한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 본 적 있어? 집에 있어? 이기적 유전자라는 리처드 음, 도킨스라는 사람의 책이야. 본 적 있어? 아니요. 아니요. 집에 아마 오빠나 뭐 누구 있으면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게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베스트셀러로 각광받았던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처드 도킨슨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책 몇 쪽에 26쪽 그 부분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잠깐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문단. 26쪽 마지막 문단. 소연이 찾았니? 잠시만, 저 지금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 네. 예주. 이기적 유전자의 눈높이에서 보면 북극곰이든 사람이든 유전자를 복제하도록 미리 프로그래밍된 복제 기계에 불과합니다. 유전자 입장에서는 복제보다 중요한 것이 없지요. 생존과 번식을 위해 이기적 행동을 택하든 협력을 택하든 유전자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오직 복제 가능성이지요. 자신의 유전자 서열을 복제하고 널리 퍼뜨릴 수만 있다면 이기적 행동도 와닿지 않고 반대로 헌신적인 이타적 행동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전자에게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 유전자에게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즉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생각해서 그 사람의 선한 의지, 아니면 뭐 왜 그런 행동을 했나? 도덕에서는 이게 동기를 중요시 여긴다. 뭐 법에서는 결과를 중요시 여긴다. 이런 걸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 생물학에서는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을 봤을 때는 그러한 동기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중요한 것은 결과, 과정, 뭐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기적 유전자에게 오로지 목표는 딱 하나라는 거야. 뭐? 번식, 복제, 자기 복제. 그래서 어,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는 것도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뭐야? 엄마 아빠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어? 유전자가 남기기 위해서 자식을 낳은 거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현상이 있지 않아 요즘에? 유전자들은 자기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노력한다. 라는 그런 대명제 앞에서 이해 안 되는 인간 행동들은 뭐야 그러면? 요즘 세태에서 이해 안 되는 행동. 음, 우리 사회의 최고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야 요즘에? 저출산, 저출산. 아니면 심지어 넘어서 저출산을 넘어서 아예 뭐야 이제 비혼 결혼하지 않아. 음, 자식 낳지 않아.
자식을 낳지 않는 그 행동, 결혼하지 않는 그 행동은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뭐야? 말이 돼, 안 돼? 말이 근데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인간이 생물학의 원리를 거스르는 건가? 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게 사실 좀 이렇게 궁금한 점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자, 요즘에 이 책에도 나왔는데 이른바 공장식 축산. 공장식 축산이 뭐야? 소윤이? 공, 그, 가, 마이크 가까이 대고. 예주. 제가 공장식 축산이 뭐야? 공장식으로 가축을 키우는 거.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돼지 몇 마리, 닭 몇 마리 풀어놓고 이렇게 키웠단 말이야. 소 한두 마리 키웠다는 얘기야. 근데 요즘에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 않아.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어? 수천, 수만 마리의 닭들을 한 농장에서 키워내고, 뭐 돼지 수천 마리를 키워내고, 소 수백 마리를 키워내고, 그런 식 공장식으로 축사를 한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이 갖는, 뭐야, 너무 이렇게 그 잔인하고 너무 이렇게 동물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비판을 해. 그래서 공장식 축산이 문제다. 근데 그 공장식 축사는 결국은 인간이 고기를 먹고자 하는 욕망, 인간이 고기를 먹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고기를 먹을까 말까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고기를 매일 먹다시피 하잖아. 그러면 인구도 선생님 때는 뭐야 대전시 인구가 60만 인구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대전시 인구 한 150만인가 얼마 그 정도 될 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도 5천만 이렇게 고기를 쳤다. 선생님 때 그러니까 세계 인구로 보면 선생님 때 세계 선생님이 예주 서윤이 말할 때 세계 인구가 40억이었어. 근데 지금은 세계 인구가 80억이야. 더블 친 거야. 근데 한 달에 한 번 먹던 고기를 매일 먹어. 인구는 그만큼 더 늘어났어. 그럼 그 고기를 어떻게 공급하냐고. 그러니까 생겨난 게 이른바 공장식 축산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들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물권을 얘기하면서 이른바 비건. 서윤이 비건이 뭐야? 그, 고기 없이 만든 거? 채식하는 비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뭐 건강을 생각해서 비건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와 같은 이유 때문에 비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책에 따르면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 따르면 그 공양식 축산이 놀라운 반전, 전혀 다른 설명이 가능해. 소, 돼지야말로 가장 성공한 유전자라는 거야. 자기 살을 인간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유전자를 마음껏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퍼뜨릴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 돼지의 닭의 유전자가 닭이 옛날에는 그 개체수가 얼마 안 많았다고. 근데 지금은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소, 돼지를 잡아먹는 건지 아니면 소, 돼지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는데 우리 인간이 뭐 되는 건지 이용된 건지 뭐의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전혀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소연아, 지금 네. 쌤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근데 딱히, 어? 어, 음, 막 과학에 관심 있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이런 거 들어도 딱히 막 같이 토론하고 막 그러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요. 예주. 저는 근데 이게 지금 인간의 관점에서 봐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인간이 동물을 학대하고 마음대로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
인간이 동물에게 이용되었다기보다는 동물이 인간에게 이용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지. 인간이 그 뭐야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을 위해 동물을 마음껏 이용했고 활용했고 심지어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동물들을 이렇게 더 많이 공장 축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도구로 썼다. 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유전자 번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점에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른바 육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봐, 돼지 소한테도 좋은 거네 라고 하면서 이른바 자기 변명, 이른바 그 채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육식하는 사람들이 괜히 뭐 했다는 얘기야? 막 그 죄책감을 가졌다는 거야. 어? 나는 동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다른 그 뭐야 주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물론 이제 그런 선생님이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예주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노화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예주와 서윤이는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젊은 나이로 가고 싶다 그러는데 설마 예주 서윤이가 지금 나이보다 더 젊은 나이로 가겠다는 건 아니겠지? 뭐 아, 중학교 근데 그래도 2학년 시험이 나쁘지 않아요. 어려워요. 네, 저도 아, 그래도 근데 나쁘지 그래도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그건 나쁘지 않아. 그러면 예주나 서윤이가 뭐 순위를 정해서 마음대로 나이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1순위 몇 살, 2순위 몇 살, 3순위 몇 살. 예주 1순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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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린이집 때? 어린이집 때가 1순위, 음. 2순위 어, 근데 지금 어느 다 때 합해서 상관없이요? 다 합해서 어,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초등학생 1순위, 때? 순위가 응, 초등학생. 그러니까 응, 지금 너 70, 80, 90까지도 합해서 얘기하는 거야? 응. 3순위. 근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마음이, 네 마음이지. 그러면, 어, 그러면 20대요. 20대가 3순위야, 뭐 1순위야, 몇 순위야? 몇 순위라는 거야? 아, 그럼 이렇게 할게요. 1순위, 어린이집, 초등학교, 어, 20대. 20대. 그러면 지금 10대는 별로야? 별로는 아닌데, 그러니까 점핑할 수 있어. 내가 10대 살래, 20대 살래 하면 20대를 먼저 살겠다? 아니, 10대 먼저 뭐야. 그러면 10대 살래, 어린이집 살래 하면 네, 어린이집으로 가겠다? 어린이집 시절이 너의 어떤, 네가 인생 전반을 놓고 봤다. 어린이집 시절이 제일 행복한 것 같다. 제일 나은 것 같다. 네. 서윤이는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아예 아무것도 예준과 같이 이제 한 어린이집 유치원 이때쯤이요. 음, 이순이는 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작년은 네. 자유학기제. 네. 그 다음에 삼순이는 삼순이는 그냥 20대로 가는 게 20대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어, 서윤아? 뭔가 엄마 통제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부모님 통제 없이 자유로운 삶. 네. 그 자유로운 삶에서 해보고 싶은 게 뭐야?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자유로우면. 어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음, 계속 밤늦게까지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싸다니고, 아니 게임하고 그러고 싶은데 어? 아, 밤늦게까지 닌텐도 하고 집에서 밤늦게까지 게임도 뒹굴고. 하고, 그래도 네. 괜찮으니까, 네. 그래,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아까 그 예주도 20대 있었나? 네. 예주는 20대의 꿈이 뭐야? 20대 하면 뭐, 왜 20대 가고 싶은 거야? 엄마 아빠 허락 없이 어디를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노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화가 갖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17쪽 보겠습니다. 서윤이가 책이 없어서 예주가 찾아서 117쪽. 이 책에 따르면 그 제목 자체가 안타깝지만 자연은 노화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 역시 유전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이기적 유전자 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노화 역시 선택, 그러니까 유전자를 잘 남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 수단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7쪽에 세 번째 문단 되겠네. 생물학적으로 노화란. 생물학적으로 노화란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의 효율이 떨어져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공적으로 번식할 확률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외부와 차단된 닫힌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물질과 에너지를 계속 교환해야 하지요. 원리적으로는 주변 환경에서 양분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얻고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다면 영원한 생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세균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반드시 노화하지요. 살아있는 세포가 생활사에 예정된 시기에 노화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모든 생물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노화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외부 생명체의 주고받기 이러한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한 기능들이 소멸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둘째 줄 여기서 노화는 여기서 노화는 자연 선택의 결과가 아니고 자연의 무관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자연 선택은 노화보다 번식에 관심을 두지요. 예컨대 유전자는 자손을 통해 전달됩니다. 자손을 많이 낳을수록 유전자를 더 많이 퍼뜨릴 수 있지요. 번식에 성공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번식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는 자연 선택에 의해 더 많이 살아남지요. 아 그래서 유전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번식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번식. 그래서 모든 행위가 다 번식에 집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거기 계속 읽어주겠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번식을 목표로 생식기를 만들고 건강한 체격과 임신을 가능하게 했던 유전자가 삶의 후반부에는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식에는 도움을 주지만 이 시기가 지난 뒤 노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는 20살, 20살 무렵에는 확인할 수 없지요. 자연 선택은 번식에 도움되는 유전자를 선택할 뿐 이것이 암을 비롯한 각종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인지 아닌지 젊을 때는 알지 못하며 사실 별 관심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른바 뭐 토사구팽이라는 한자성어 들어봤어? 토사구팽. 네. 소연이 들어봤다고? 네. 뭐야? 뜻도 기억나? 그, 그 필요할 응, 때는 막 쓰다가 쓸모 그렇지. 없어지면 버리는 거. 토사구팽은 이른바 사냥이 끝나면 개를 살려먹는다. 음, 그러니까 사냥개가 사냥할 때는 필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사냥이 다 끝났어. 그러면 그 사냥개는 이제 쓸모가 없는 거야. 오히려 사냥개를 키워야 되니까 사료값만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 사냥개를 그냥 뭐 한다는 거야? 삶아 먹는다고 죽인다는 거야. 어? 그런 것처럼 그 생식을 하기 위해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신체에서 생식과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했단 말이야. 근데 생식에 성공했어. 번식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 유전자 입장에서는 번식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널리 퍼지는 데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기존의 것들은 별 관심 없다는 거야. 무관심이라고 저는 표현했었는데 무관심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노화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120조 두 번째 문단 텔로미어 텔로미어는 그리스어로 끝을 뜻하는 텔로스와 부분을 뜻하는 메로스에서 유래한 말로 염색체의 양쪽 끝에 붙어 있는 특정한 DNA 염기 서열을 가리킵니다. 염색체의 끝부분은 효소들의 공격을 받아 망가지기 쉬운 부분인데요. 텔로미어는 신발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끝에 붙인 짧은 막대 모양 플라스틱처럼 염색체를 효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요.
텔로미어는 특별한 유전암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즉, 단백질 합성과 상관없는 의미 없는 DNA 염기 서열을 수십 번에서 수백 번 이상 반복하는 구조를 갖는데 진핵 생물의 텔로미어 염기 서열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컨대 사람이나 쥐를 포함한 척추 동물과 붉은 곰팡이의 텔로미어는 TAGG라는 염기 서열을 반복하고 예기장대는 TTTAGG를 반복하지요. 텔로미어의 길이는 생물 종마다 다른데 효소의 경우 300개에서 600개, 사람의 경우 수천 개 이상의 염기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두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장 읽으면 돼. 텔로미어는 일종의 타임으로 세포 분열이 가능한 횟수를 알려줍니다.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는데요. 사람의 경우 한 번에 50개에서 100개의 염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텔로미어가 지나치게 짧아지면 세포 분열이 정지되고 세포는 사멸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까지 이제 밝혀낸 거야? 이 텔로미어가 결국은 그 짧아지면 세포 분열이 정지되고 세포가 사멸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 텔로미어를 재생시킬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 노화를 방지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실제로 텔로머리아제, 텔로머라이아제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서 어,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는 그런 효소를 실제로 발견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텔로머라제의 기능을 막을 수 있다면 암세포의 세포 분열을 억제할 수 있고 그렇다면 아마 의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그 노화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연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이 텔로머라제라는 것들을 이용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 여기 122쪽에 작은 제목이 뭐야, 예주야?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수명이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인간의 그 평균 수명이 80 몇 세까지 거의 뭐 90세 육박하는 나이까지 수명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오래 살아서 축복인가라는 쪽이 있어. 근데 요즘 들어서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가 장수가 재앙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 슬픈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커다랗게 두 가지 측면에서. 왜 장수가 재앙이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소연아? 추측해보기. 너무 많이 살으면 음, 아프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나이 들수록 아픈데 음, 그래서 고통스러우니까. 아, 그렇지. 소연이가 지금 얘기한 그 부분에서 나이 들었는데 건강하게 나이 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어? 뭐 요즘에 뭐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건강하신지 모르겠는데 요양병원에 가 계신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의 그냥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는 거야. 또는 치매에 걸리셔서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본인도 어려워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 우리가 모르겠어. 선생님이 사실은 그 고민이야. 선생님이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라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 거리고 있으면서 과연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어, 지금은 사실은. 근데 몰라. 그 나이에 가면 그렇게라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남아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른바 건강하게 사는 삶, 뭐 그 건강 정도가 무슨 아주 뭐 이렇게 축구라고 뭐 뛰어다니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그 가치가 다를 거란 얘기지. 뭐 최소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책을 읽을 수 있고,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면, 어? 그렇다면 과연 그 삶을 연장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질병에서 고통받는 삶이라면 그 삶이 과연 축복일까? 오히려 재앙 아닐까? 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예주 어떤 측면이 있을까? 왜 장수가 재앙이다라는 얘기 나오는 걸까? 음,
글쎄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너네들이 젊은 나이로 돌아가면 시간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 동시에 비용도 많이 든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오래 살려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오래 사는데 그만큼 또 뭐가 들어? 음, 돈이 들잖아. 근데 그나마, 한 60대 정도까지는 돈을 벌잖아. 어? 근데 그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은퇴해서 뭐 특별히 연금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들어놓지 않는 이상, 어? 사실은 돈 들어올 때가 거의 없다는 거야. 쓰기만 한다는 얘기야. 근데 아픈 데는 많고. 그러면 질병에 의해서 의료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른바 노후 대비라고 하는데 그 노후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지. 노후가 빈곤한 어떤 그런 세대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그런 어려운 세대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가 뭐냐면 본인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를 열심히 모셨어. 그러니까 옛날의 시스템은 뭐였냐면 젊었을 때 부모를 모시면 자신이 늙으면 다시 누가 자식들이 자신을 모시는 그런 시스템이었어. 근데 요즘은 이른바 핵가족화 되고 더 이상 자녀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뭐 이러는 과정들에 있어서 개인화, 개별화되는 어떤 가족 공동체의 삶이 이렇게 깨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윗분들을 모셨는데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를 모셨는데 요즘 여러분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드물어. 물론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도 많이 있어. 하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경우가 드물다는 얘기야.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그럼 노후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노후 대비를 할 여유가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도 많이 낳았어. 물론 뭐 여러분 부모님이 형제가 지금 몇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오남매고 뭐 여러분 부모님 같은 경우도 아마 최소한 뭐 삼남매 뭐 이러셔도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식들 키우느라고 저축을 못한 거야. 쉽게 말하면 노후 대비를 못한 거야. 그런데 뭐야 오래 살면서 뜻하지 않은 그 의료 비용을 많이 들고 그러면서 이른바 노년의 빈곤 이런 문제로 고통받다 보니까 장수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장수가 재앙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더란 거지. 물론 이건 그 개별의 사정마다 다릅니다. 근데 전체적인 평균을 놓고 보면 평균을 놓고 일반화시키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또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른바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한테 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노인들한테 연금 지급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젊은 사람들이 연금을 뭐예요? 내야 그 돈으로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는데 연금 받을 사람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연금을 이 노인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건가? 그 문제는 그나마 이제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연금을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부모, 여러분 저 엄마 아빠 그 세대가 막 90살,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과연 연금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을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장수가 과연 축복일 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일 건가?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문제, 의식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 그 책이 어디 갔나? 상당히 그 흥미있게 본 책이 이 책이야. 50부터 시작하는 나이 공부라는 책을 쌤이 최근에 아주 흥미있게 읽었었는데 이 이야기가 영국 쪽의 어떤 그런 사례인데 노인병원 의사 선생님이야. 그 노인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 노인들이 과연 오래 살도록 무조건 그 치료하는 게 그게 좋은 일이냐 아니면 그 노인들의 어떤 그런 삶을 전적으로 고려해서 그래서 치료 쓸데없는 치료는 안 받게 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도 괜찮지 않냐.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냐. 그 삶의 의미가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 한다는 얘기야, 문화적으로. 어? 그런 얘기를 감히 못 꺼낸다는 거야. 그리고 뭐 부모님 있으면 당연히 뭐야 빨리 인공호흡기 붙여야 되고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의 주장은 그렇게 해서 인공호흡기 붙여가지고 우리가 삽관수라고 하는데 기도 숨을 못 쉬니까 뭐 호흡기를 이렇게 기도 뚫어가지고 기도에다 공급하고 위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영양제 이런 것을 투여해가지고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들이 과연 그게 필요한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기하고 그러한 것들에서 미리 사전에 나는 어디까지 치료받을 거다. 나는 어떤 죽음을 원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책이야, 이 책 같은 경우가. 수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나이에 가면 이제 생각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이 상당히 공감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 책 같은 경우는 생물학의 관점에서 그냥 철저하게 생물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노화 현상 이런 것들은 생물학의 관점에서 볼 건 아니고 가족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사회 전체적인 관계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경제, 돈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인간 윤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바라보고 또 각 개인은 선택하는 그런 것들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예주가 다뤘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서윤이 책이 없는데 어쨌든 저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 질문은 음, 그 이제 목차에 신이 음, 되려는 인간이 있었잖아요. 있지 않았나? 복차에 뭐가 되는 인가? 신이 되려는 인간이 있지 않았어요? 없나? 있어. 네. 그 읽었던. 근데 그걸 읽고 내 생각이 났는데 만약 신이 되게 해주겠다 하면 신이 될 건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또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이 되기보단 그냥 지금처럼 평범한 삶을 살다가 그냥 적절한 나이에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떨지 궁금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신이 되고 싶진 않아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신이 되면 많은 것들을 통솔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을 무겁게 할 것 같고, 그, 말할 거 있었는데, 그, 신이, 일단 그런 책임감이 무거워가지고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냥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제 마음이 더 편하고, 그냥 이렇게 지시해서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고, 그걸 제가 만드는 게 그런 제 맘대로 하는 성격이 제가 못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신이 될 수 있다라면 뭐 당연히 신이 못 되지만 될 수 있다라면 일차적으로는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죠, 과거형. 그래서 이 놈의 불합리한 세상, 문제투성인 세상, 미운 놈들은 싹 쓸어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뭔가 정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이렇게 괜찮은 세상으로 좀 만들고 싶다는 어떤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인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의 생각은 그런데 그런 세상이 과연 재밌을까? 그런 세상이 살만할까? 라는 그래서 이 책에도 끊임없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 생태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뭐 하나를 건들면 그 하나로 끝나지 않고
파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모기가 나빠. 이 모기를 그래서 우리가 박멸, 없애버리면 우리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삶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생물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기 하나가 없어지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끼쳐서 흐트러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박멸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모기 나름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다. 그것도 자연 선택의 어떤 그런 결과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냥 아까 처음에 신이 돼서 하고 싶은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야, 의미 없는 어떤 그런 일 아니냐.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악한 일, 내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굳이 신일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준비해가지고. 응? 저는 이거 하나만 준비해가지고.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10대와 통하는 생물학 이야기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례를 잠깐 보면 이 책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생물학 물음에 답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서 진화론 진화론이 어떻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른바 기독교에 큰 영향을 받아서 창조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어떤 그런 창조론에 입각해서 살다가, 진화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게 누구야? 아닙니다. 다윈에 의해서 진화론이 제기가 되었고, 하지만 끝없이 공격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 생물학의 발전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 책의 입장에서는 진화론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도 진화론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창조론 또는 이쪽에 잠깐 나오는데 지적 설계론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 소연이 해줘 이 책에 나왔던 지적 설계론 기억 안 나? 음, 음. 그러니까 신이 지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한 거다. 그건 설계에 의해서 움직인 거다. 그 진화 역시 설계한 거다라는 어떤 그런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이 책에서는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돌연변이 현상 이런 거 우연에 의한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적 설계론 신이 했더라면 완벽하게 했을 텐데 그런 현상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 건가?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요 이기적 유전자는 이기적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기적인 유전자 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생물은 어떻게 공생하는가라는 분에서 공생하기도 하고 또는 경쟁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그 원리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그러면서 이제 생물학의 법칙은 없다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른바 물리 화학과 생물학의 다른 점들 근데 생물학도 이른바 법칙에 따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과 그것들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생물학 먹을 걸 논하다라는 부분에서 바나나의 멸종을 막아라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선생님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꾸 바나나 얘기가 많이 나와. 그래서 그 예주하고 세연이는 알고 있었어? 바나나의 종류가 수백 종류라는 거를? 뭐 수천 종류가 있다는 거를? 음, 그러니까 우리는 바나나 하면 그냥 노란 바나나 를 생각하는데 그 노란 바나나는 그냥 하나의 품종이 이렇게 채택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대량 생산을 위해서 선택된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른바 생태계에서는 다양성이 중요한데 우리 인류가 단지 효율성을 이유로 자꾸 이렇게 단일 품종으로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것들이 체제로 가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뭐 바이러스나 이런 최근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걷잡을 수 없이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다. 라는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좀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MO 같은 경우는 유전자 조작 같은 경우도 그것들에 관해서 이제 갖는 장점과 단점을 다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 문제점에 대해서 이 저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얘기하고 있지 않나. 쌤 느낌입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는데 이 GMO가 그 갖는 그 장점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GMO와 관련돼서 이른바 유해성, 문제가 있다, 나쁘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전성 역시 과학적으로 증명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둘 다가 유해한가 유해하지 않는 거가 아직도 미지의 영역. 인 어떤 그런 상태 속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밀집사유 그리고 그 예고된 비교에서 요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뭐야 축산 동물의 그 공장식 축산에 관련되어서 그것 역시 이제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조류독감부터 시작해서 뭐 구제역이니 뭐 각종 질병이 걸린 어떤 그러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유전자 드라이브가 부르는 침묵의 보험이라고 해서 이 침묵의 보험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약, DDT 해가지고 그것들이 농업의 효율성을 많이 증가시켰지만 역시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환경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생물학 주문을 외우다라는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노화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노화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 신이 되는 인간 결국 이것들도 이 이른바 유전학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유전자 복제라든가 유전자 조작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갖는 의미들, 그 생물학적 성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어, 보여주고 있는 것들. 근데 이 책에서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부정적인 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게놈 지도라고 하지, 게놈 지도. 인간 게놈 지도를 그려서 유전자들의 DNA 그 특성들을 이렇게 밝혀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A라는 유전자는 A 일만 하고 B라는 유전자는 B 일만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들을 모아서 뭘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GMO도 마찬가지고 여기 유전자 쪽도 마찬가지고 이 저자의 주장은 A라는 애가 A 일만 하는지 다른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섣부른 이런 유전자 주작이라든가 이런 유전자 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생물학 도구로 말하다 5장 생물학 물어봐야 대해서 요거는 이제 생물학이 도구가 발달함에 따라서 생물학이 어떻게 발달되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현미경, 엑슨 회절 분석기, PCR 검사 이거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PCR 검사 얘기 많이 들었지. 코로나 키트 뭐 이런 거 검사 키트에 대해서 PCR 검사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NGS 그다음에 유전자 가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들, 도구의 발전들이 또 생물학 연구가 발전하는 데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 또 이런 생물학적 그런 이런 발견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분야에 철학이나 또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상호 밀접한 연관성, 관련을 갖고 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생물학 문어발이 되다 해가지고 이 생물학이 뭐 진화 생물학이다, 분류학이다, 생태학이다, 고생물학이다, 유전학이다, 분자생물학, 합성생물학, 후성유전학, 진화심리학, 우주생물학 등 이 분야가 점점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우주 개발에 뛰어든 어떤 그런 상태들인데 과거에라면 우주생물학이 의미가 없었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주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주 생물학이 앞으로 더 이제 그 커지겠지. 파이가. 또 분야가 커지겠지. 특히 이제 그 선생님이 관심 있게 본 것도 중에 하나 이른바 이 후성 유전학. 후성 유전학은 단지 그 사람의 그 몸만 유전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성질, 뭐 사건에 의한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도 집단 의식 이런 것들도 그 유전되는 것 아닌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이른바 후성 유전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유전학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십시오. 예주하고 서윤이가.
아, 다음 주에 그냥 원래대로 요 생물학 이야기 글쓰기를 한다. 1번. 네. 2번. 여러분들 뭐 시험 기간 앞두고 있고 뭐 하니 글쓰기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다음 주에도 이 책 가지고서 오늘 그 앞부분 얘기했던 거 외에 다른 얘기를 좀 더 한다. 2번. 2번. 어떻게 서윤이 2번이요. 2번. 예주 뭐? 2번이요, 2번. 2번? 그러면 다음 주에 오늘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책 이야기를 좀 더 할 수도 하고 서윤이가 가능하면 책을 다시 구해 왔으면 좋겠고 서윤아. 네. 아, 자, 수고 많았고 어쨌든 뭐 시험 기간 선생님 때는 시험 기간 해봤자 거의 일주일 전부터 정도 공부하고 말았는데 일주일 전부터 진짜요? 쌤 되게 공부 열심히 공부한 잘하셨어요? 애들이 일주일 정도 공부하는 거였거든. 되게 와.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아니면 뭐 헐. 시험 기간 앞에 이제 막 흔히 우리가 하는 말하는 벼락치기 막 이렇게 음. 하면서 그리고 요즘 애들은 또 시험도 우리는 그냥 하루에다 봤는데 너네는 막 2시간씩 나눠서 보고 막 네. 그러면 이제 이틀. 그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기는 아, 공부하기 근데 일주일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와요? 아, 나 근데 저번에 아, 과학 전날 3시간 공부하고 2개 틀림. 겁나 잘 본 거 아니야? 뭐 선생님 때는 대부분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이라는 게 상대적이잖아. 음. 그래서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때는 아, 근데 지금은 절대평가니까. 그- 아, 절대평가?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응, 상대평가 아, 돼가지고. 네. 절대평가해도 어차피 선생님들의 그 난이도라는 게 선생님들 쉽게 되면 다 잘 맞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근데 쌤들이 쉽게 선생님들이 낼 더 리가 어렵게 없잖아요. 내요. 근데 좀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등수 1등이든 3등 이거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그쵸. 시험이 어렵든 쉽든 간에 1등이든 3등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어쨌든 좀 설명이 그런데 어쨌든 우리 때는 그냥 다 같이 그런 분위기였어. 학원도 거의 다니는 애 없었고. 중학교 좋겠다. 때 뭐 이런 때 고등학교 때문에 재수학원이라는 게 좀 있었고 그랬지. 뭐 단과반 다니는 학원 애들 있긴 있었으나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유 잘 버티셔. 네. 할 말이 네. 없어.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 계세요.